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내몸학당에서 지금 만성염증과 암의 비밀을 풀다 가리꾸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일단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성염증과 암의 비밀에 있어서 이제 가리꾸가 이제 중요하고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또 많은 강의가 진행됐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로병사 신비의 메커니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대해서는 뭐 음식이나 열 이런 거 병과 관련해서 과학적으로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책도 사실 설명할 내용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이후에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을 썼는데 거의 뭐 영문으로 한 40장이 넘어가는 영문인데요. 여기의 내용이 보다 근본적이고 순서대로 시작을 하고 음식 이야기는 나중에 등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내용에서 가장 첫 번째 논문의 첫 번째 파트에서 나오는 가리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리꾸의 원리에 대해서 논문의 앞쪽에서 이게 원리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 논문은 물론 아직까지는 완전히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서간 논문들이 처음에는 다 이해와 인정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제가 여기에 관한 이제 책 이 논문에서는 이제 뭐 가리꾸 원리뿐만 아니라 뼈와 어떤 그런 부분, 염증에 대한 특성, 쭉 면역까지 쭉 이어지면서 암의 예방법까지 설명을 쭉 하고 있는 아주 역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리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저번 시간에 5회에서 진행된 것 중에서 제가 하나 실수를 한 게 있더라고요. 자, 혹시 제가 완벽한 강의를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나고 나면 아쉬운 점도 많이 남는데, 동영상이라는 것은 현장 상황이고 현장의 어떤 분위기와 어떤 느낌을 많이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옥시데이티브라고 해서 이제 Y자로 적었더라고요. 이제 I자인데 이게 참 악시전 할 때는 이렇게 YGN 되는데 옥시데이티브 할 때는 이제 이렇게 I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뭐 좀 사소한 실수들도 있고, 뭐 저번에도 퍼센테지 실수 같은 것들이 조금씩 있는데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Y로 적는, 요거를 Y로 이렇게 적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게 습관이기도 하고, 이게 영어권 사람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한국어 문화권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개국어까지 이런 연구와 함께 2개국어까지 한다는 게 뭐 아주 영어를 능수능통하게 한다는 게 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처럼 이제 철학적인 스타일의 사람들은 언어 습득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뭐 영어가 이제 영어 실력이 나쁘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논문도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쓸 정도로 많이는 알고 있지만, 뭐 거의 이제 아이비리그 수준의 아이비리그 최고 학부 학생들이 구사하는, 인문학부 학생들이 구사하는 영어 수준에 도달한다는 게 참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그냥 뭐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또 이렇게 영어 또 많이 안 하다 보면 또 이제 실력이 좀 줄어들고 항상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것들은 뭐 생각나는 대로 설명드리겠지만 설명 못 드리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좀 약간의 난독증이 있어요. 난독증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난독증이 뭐 이렇게 책을 완전히 못 읽는 건 아니고, 이렇게 긴 글자 읽을 때 한 글자를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생략해야 하는 중간에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수도 많이 이제 뭐 이렇게 논문 쓸 때도 계속 실수를 이렇게 교정하는 작업도 열심히 하고, 나름 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오히려 얘는 난독증, 뭐 아인슈타인도 난독증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뭐 이런 가우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어떤 창의력과 어떤 새로운 사실에 대한 어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게 뭐 완벽하게 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게 이제 내용이 상당히 이번 이 유튜브 동영상은 창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좀 연구자적인 그런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난독증도 연구자적인 특성을 많이 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가립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해서 레스피라토리 벌스트 현상, 그죠? 레스피라토리 벌스트 현상.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 그래뉼이라고 해서 과립구는 그래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뉼이라는 건 과립이라는 뜻이죠. 안에 이제 뭐가 들었냐 하면은 활성산소가 들었겠죠. 그래서 그래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레스피라토리 버스트라고 한다고 그랬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하는 폐호흡이나 세포호흡, 폐나 세포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놓는 그런 현상을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분출하는 이 현상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 이렇게 많이 이제 의학이나 생물학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세포호흡과 폐호흡이 있는데 폐로 이제 숨을 쉬죠. 산소를 받아들이고 쉬어서 호흡을 갖다가 레스피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호흡 적인이란 의미죠. 레스피라토리 버스트 분출 현상이라는 얘기인데 이 레스피라 버스트라고 이름을 붙여졌지만 실질적으로 호흡 요런 CO2, O2를 받아들이고 CO2를 이렇게 내뱉는 이 현상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미 60년대부터 진행돼서 84년도에 밝혀졌습니다. 요거는 이름만 이렇게 붙여졌어요. 왜 그러냐? 산소를 CO2 내뱉지 않지만 다량의 산소를 과립구가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죠. 다량의 산소. 다량의 산소를 과립구가 빨아들이면서 무엇을 내놓는다고 했습니까? 대신에 CO2 대신에 활성산소를 내놓는다고 그랬죠. 활성산소의 많은 양의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 내용들을 또 보면 이제 이런 논문 레스피라토리 버스트 현상 호중구에 있어서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슈퍼옥사이드, 애니온, 그러니까 슈퍼옥사이드라는 거죠. 활성산소의 대표 주자가 대표가 슈퍼옥사이드. 슈퍼옥사이드. 애니온, 애니온의 의미는 음이온이라는 뜻입니다. 음이온. 산소는 산소다. 근데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학적인 내용인데요.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은 아실 분들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슈퍼옥사이드가 활성산소의 대표 주자인데 거기서 산소인데 이렇게 O2- 된 이온을 이런 활성산소예요. 이것을 슈퍼옥사이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슈퍼옥사이드까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간에 한 가지를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짚고 넘어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보도르라는 교수입니다. 아보토르 교수인데요. 아보토르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뭐뭐혁명, 면역혁명 같은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었고 제가 그 책을 보고 제 연구에 있어서 많은 영감을 받았던 책이 되겠습니다.
이 가립구의 부분에 있어서 아보도르가 책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립구가 내뱉는 활성산소가 활력의 원천이다. 활력을 일으키는, 활력은 영어로 vitality라고 합니다. vital. 활력 있는 거 할 때 활력이죠. 활성산소가 활력의 원천이다. 뭐 이게 활력을, 이게 산소가 이게 어떤 산소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산소가 활력의 원천일 가능성이 많다. 결국, 제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을 때는 가립구가 활력의 원천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또 앞으로 좀 이어가는 거고요. 이제 이게 가립구 미스테리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보토르게스가 두 가지 에너지 생산 체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에너지 생산,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해당계가 있고 전자 전달계가 있다. 제 책에서도 이제 이 두 가지 에너지 생산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당계와 전자 전달계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에너지 생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보도르 교수는 면역에 대해서 일반적인 연구를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 환자 또 암 환자도 보고 있는 걸로 책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실험적 면역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실험적인 것도 하지만 직접 환자를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직관적 치료 행위가 되겠습니다. 직관적이라는 거는 환자를 딱 보면은 딱 이렇게 임프레션이라고 그러는데 느낌이 와요. 느낌, 임프레션. 이분은 어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 보면. 그래서 이 실험적인 연구를 하고 하는 이렇게 논문들이 많죠. 네, 이분 직관적인 기술을 책에서 많이 하고 있고, 때로는 근거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보도르 교수는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이제 영감적인 특성이 있어요. 영감이 있는 거죠. 천재는 1%의 영감이라도 없으면 천재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에디슨이 했는데요. 영감이 이렇게 이 사람이 받은 영감을 과학적으로 영감이라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영감적인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사실 설명을 해야 되고, 저도 지금 이분의 이야기를 뭐 맹신한 게 아니라, 가능성을 열고 연구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이분이 느꼈던 이 영감적인 어떤 우리 몸에 대한 사실이 굉장히 새로운 의학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됐었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길들을 제 논문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일단 이분이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 활성산소가 활성산소가 사실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활성산소가 아니라 이제 이 활성산소가 활력의 원천이다, 활력의 근원이다. 논문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가립구가 54%까지, 전체 백혈구에서 54%까지 떨어지면 54%까지 떨어지면 사람이 이렇게 축 처지더라. 힘이 없더라는 거야. 힘이 몇 빠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이분이 이 가립구 수치가 가립구가 이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니까 이 가립구가 활력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게 된 동기예요. 이분은 이제 가립구나 이런 비율에 대한 이렇게 실험을 굉장히 많이 진행했거든요. 54% 이하로 떨어져 버리니까 사람이 맥이 빠지거나 이런 현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활력이 생길 때 이 가립구가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한 거죠. 굉장히 타당한 제시고, 이런 제시가 이분이 이제 책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가립구가 만든 활성산소가 뭐 근원이다. 활성산소니까 그죠? 활력하고 관계있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에너지 생산 체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 논문에서 이 슈퍼옥사이드가 생성되었을 때
산소를 다량의 산소를 분해해서 슈퍼 옥사이드가 생성되었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적혈구 다시 산소가 되고 적혈구한테 이렇게 다시 간다면 적혈구가 산소를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적혈구. 그죠? 적혈구, 백혈구 있잖아요. 적혈구가 산소를 이렇게 실어 나르는 게 적혈구 역할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활성산소가 산소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슈퍼옥사이드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다른 길을 가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이 이제 H2O2가 돼요. H2O2와 산소 또 플러스 전자가 하나가 더 많은, 전자가 부족한 산소가 되면서 H2O2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산소를 돌리고 있다는 뜻이죠. 산소를 돌리고 있다는 뜻이죠. 산소 역할을 못하게끔 돌리고 있고 화학적 성질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적혈구가 이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 산소가 슈퍼옥사이드가 다시 분해되면서 이렇게 H2O2가 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일단은 밑에 거 좀 정리를 좀 하고요. 이것이 이제 레스피라토리 버스트. 이 레스피라토리 버스트의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학계에서는 관심거리였는데요. 슈퍼옥사이드라는 활성산소를 생성해서 이것이 H2O2가 된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화학의 원리를 이제 슈퍼옥사이드가 어떻게 생기느냐, 전자 하나가 이렇게 O2에서 이게 이제 실험적이거나 이제 여러 가지 실험적인 내용이 쌓이면 이제 사실이 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NADPH라는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O2 마이너스가 되고 NAD 플러스 H 플러스가 된다. 산소가 NADPH에 의해서 NADPH와 이렇게 만나가지고 산소가 이렇게 활성산소가 되면 슈퍼옥사이드가 되면서 NADPH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성산소를 만드는 과립구의 효소를 NADPH 옥시데이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NADPH 옥시데이즈라는 이 효소가 가립구 안에 있는데요. 이 가립구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라는 게 이게 정론입니다. 그 과거에는 이제 이 활성산소 우리 몸에는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 나트륨도 있고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염소도 있고 해서 이제 소금이 있으니까 소금에서는 Na 플러스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이온이 이렇게 있으니까 Cl 마이너스 이온이 H 플러스랑 합쳐져서 OCl 마이너스. 이 Cl이 염소가 독성이 많이 있는 물질인데요. 이렇게 만나서 OCl 마이너스하고 H2O 플러스. 이것이 이제 마이알로 옥시데이션. 어떤 또 이런 작용들은 어떤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효소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일단 일반적인 먹는 음식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작용을 일으키는 그거죠. 효소라고 얘기하는데 엔자임. 음식에서 이 효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엔자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OCl-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이때 이제 여기까지는 1984년까지는 본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이 들면서 2005년에는 이렇게 앤서니 시갈이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세균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른 또 엔자임에 의한 효소 어떤 작용에 의해서 원리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거죠. 이 부분을 만드는 것이 효소에 이게 이제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만, 가립구는 세균을 죽이는 탐식 세포다.
세균을 먹고 세균을 죽인다 뭐 이런 쪽으로만 봤었는데 또 다른 게 있어. 그 작용 외에 다른 것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하고요. 이 레스피라토리 버스트 현상, 이것이 산소를 정상적인 산소가 되지 못하고 적혈구와 결합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산소가 되지 못하고 산소를 돌리는 어떤 과정이라는 것에 제가 착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생기는 것이 활력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 가립구에 새로운 작용이 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가립구에 새로운 작용. 산소 돌리기. 산소를 다른 것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산소 부족을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산소를 많은 양의 산소를 가립구는 아주 이렇게 이제 뭐 적혈구보다 많지는 않죠. 적혈구가 이렇게 많이 있고 띄엄띄엄 있다고 하면 적혈구가 있다면 가립구가 주변에다가 이렇게 산소를 받아들여서 활성산소를 만들면서 주변에 산소 부족 현상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산소 부족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 가립구의 어떤 다른 세균 작용 외에 왜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산소를 열심히 분해하고 있을까, 가립구는? 그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가립구의 새로운 작용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활력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활력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에너지 생산 체계랑 관련이 있는데요. 두 가지 에너지 생산 체계는 첫 번째는 이제 두 가지 에너지 생산 체계를 보면 이것이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해단계입니다. 해단계는 영어로 이제 글라이콜리시스, 영어로 글라이콜리시스라고 얘기할 텐데요. 일단 여기서 한번 띄워볼까요? 잠깐만. 예. 여기서도 좀 보이고 있고, 이렇게 글루코즈에서 시작해서 피루베이트까지 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글루코즈에서 시작해서. 일반인들은 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의학에서는 이런 이제 해단계 과정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해단계가 이루어지고요. 산소 없는 환경에서 글루코즈라는 거는 포도당을 얘기하죠. 포도당이 이제 잠깐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물질로 변환이 일어나면서 글라이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까지 지나서 피루베이트까지 가게 되는데 이제 피루베이트가 이제 글루코즈 하나가 피루베이트 두 분자가 형성이 되거든요. 두 개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포도당, 우리 밥을 먹으면은 밥이 당분도 있을 수 있고 당분도 글루코즈로 다시 분해되고 소화가 돼가지고 밥을 먹으면 밥이 또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글루코즈, 포도당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요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 활동에 기본되는 물질인데요. 이게 이제 두 개의 어떤 피루베이트 이렇게 이게 뭐 이런 물질로 일단은 산소가 없을 때까지 여기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생산 체계는 이제는 이제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이라고 하는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입니다.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은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왼쪽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이제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이제 세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세포가 있으면 중간에 핵이 있죠. 핵이 있고 세포 안에서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질에서는 이제 세포질 이런 걸 이제 세포 이렇게 이게 울타리가 쳐져 있고 핵이 중간에 있고 세포질에서는 해단계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렇게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 생산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에너지 생산 체계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두 가지 에너지 생산 체계는 일단은 요거는 이제 효율이 적어요. 효율이 낮고 이건 효율이 고효율이라고 하죠. 저효율. 이제 이 두 가지 에너지 생산 체계는 제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 책도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더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고효율. 산소를 가지고 아주 이거는 효율적으로 태우는 것을 고효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저효율로, 그러니까 글루코즈, 이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 영양소를 가지고 조그만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여기까지 가능하고, 요걸 가지고 다시 이쪽 시트릭 애시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기본적으로 다 됩니다. 요거에 일단은 만들어진 다음에 조금의 에너지가 생산되죠. 그리고 시트릭 애시드로 피루베이트가 들어가면서 이제 산소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제 요것이 이제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이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이제 막이 있는데요. 내막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다 알려져 있고 많은 이제 생명공학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포질에서는 그죠? 여기는 질이죠. 세포질들에서는 이렇게 일어나서 이쪽으로 피루베이트가 이쪽 이동하겠죠. 그래서 피루베이트가 시트릭 애시드를 통과하면서 고효율로 해가지고 많은 에너지를 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복잡하기도 하고, 오늘 어느 정도 선에서 일단, 그리고 이제 아까 바로 이제 이 가립구가 산소 부족을 일으키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산소가 없는 환경하고 바로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고요. 아까 그 NADPH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NADPH가 옥시데이즈라는 어떤 그 단백질로 된 효소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NADPH라는 물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NADPH, 활성산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슈퍼옥사이드라고 했죠. NADPH 옥시데이즈가 있어야 되고 NADPH가 있어야 됩니다. 이 NADPH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는 과정이 바로 PPP라는 펜토즈 포스페이트 패스웨이, 펜토즈 포스페이트 PPP라고 불리는데요. 펜토즈 포스페이트 패스웨이에 의해서 NADPH를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 과정은 아까 여기 요 과정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 과정을 보면 글루코즈 6 포스페이트라는 여기 중간에 있는 물질이에요. 아까 책에서 첫 번째 글루코즈가 피루베이트로 갈 때 첫 번째 물질이 글루코즈 6 포스페이트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 물질 하나가
물질로부터 펜서 포스페이트 만들어지는 거지. 포스페이트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NADPH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고 이 물질이 바로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물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물질 핀토스 포스페이트가 NADPH를 만든 다음에 2개 정도를 보통 하나의 글루코즈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에게 이제 피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있는데 이것이 가서 나중에는 글리세랄데이드 3포스페이트, 프룩토즈 6포스페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국 해단계랑 연결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해단계랑 연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가리꾸가 활성산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리꾸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이 바로 산소 돌리기다. 근데 이 산소가 부족한 환경을 가리꾸는 이 활성산소를 자기 세포 안에서 만들고 또 방출까지 하거든요. 세포 안과 방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막 뿌려요. 조직에 산소가 없는 환경을 가리꾸 주변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이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이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다량의 글루코즈가 피루베이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피루베이트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글루코즈는 또 뭐 때문에 늘어나냐면은 NADPH를 생성하기 위해서 또 소모가 됩니다. 이 글루코즈가 다량의 포도당이 피루베이트로 변환이 일어나고 이 길을 막혀버리고요. 여기서 NADPH를 생성하기 위해서 활성산소 만들 때는 필요하니까요. 글루코즈가 다시 이렇게 6포스페이트가 돼가지고 또 해단계로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듀얼로 진행이 되는데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도 가고 해단계로도 가고 PPP로도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리꾸와 가리꾸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요것이 일단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생각할 거는 여기 피루베이트가 이제 적체가 된다. 이런 게 늘어나게 된다. 글루코즈는 다량의 글루코즈와 다량의 산소가 분해되면서 다량의 산소는 없어지고 우리 몸에 포도당 그죠? 혈당 수치는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다량의 혈당들이 없어지면서 피루베이트가 늘어나고 NADPH가 늘어나서 활성산소를 만들 수 있는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는 피루베이트가 이런 적체 현상이 활력을 어떻게 연결되는지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